네, 일단 제가 쿠팡 플레이 해설위원이 되면서 올 시즌은 독일 리그, 분데스리가를 위주로 이제 중계를 좀 하고 있는데, 촬영 시점으로 분데스리가는 이제 개막 라운드인 1라운드가 끝났고요. 그 이전에 DFB 포칼, 그리고 슈퍼컵까지, DFB 포칼과 DFL 슈퍼컵까지 이제 중계를 했었고,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응원하고 있는 리버풀을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뭐 라리가, 세리아 등등 다양한 이제 경기들을 쭉 시청을 했는데, 일단 이번 시즌 들어서 제가 느낀 건 다양한 리그에서 지금 골이 일단 굉장히 좀 많이 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한 독일 리그의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화끈한 경기들이 이제 분데스리가나 DFL 슈퍼컵 혹은 포칼을 통해서 많은 축구 팬들을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서 저도 중계하면서 굉장히 좀 열광적으로 중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쿠팡 플레이에 새롭게 또 합류를 하면서 새로운 리그, 새로운 무대를 중계하다 보니까 이번 24-25 시즌이 더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깨알 꿀팁을 드리자면 독일 축구가 진짜 화력이 미쳤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저도 그 어느 때보다 텐션 높게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밌다. 이렇게 좀 이번 24-25 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이 포칼에서는 올름을 상대로 아주 크게 대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는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3대2의 승리를 거뒀는데, 냉정히 말했을 때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활약과 별개로 결국 결과는 썩 좋지 못했죠. 실수로 인해서 결국 역전 실점의 빌미를 좀 제공했고, 간신히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3대2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남겼기 때문에 일단 분데스리가에서의 첫 출발은 올 시즌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는 그래도 콤파니 감독 아래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보여준다는 점은 이번 경기, 또 이번 시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이 다시금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스타의 이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 때도 상당히 많은 돈을 여러 리그 또 여러 팀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꽤 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이동을 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목할 만한 선수들의 이적 소식도 많이 전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느낀 거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역시 많은 돈을 쓰고 또 다양한 선수들이 이동을 하긴 했지만, 특정 포지션은 정말 선수가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그 두 개의 포지션이 이제 최전방 공격수랑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뭐 센터백이나 풀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아니면 윙까지는 그래도 좀 활발하게 팀 이동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전문 공격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 이 두 가지 포지션에 대한 수요를 했던 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애를 먹었던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적 시장과 관련된 이슈나 여러 가지 기사들도 대부분이 두 포지션에 할당된 문제에서 좀 비롯되는 기사거리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축구의 여름 이적 시장은 이제 새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이제 진행되는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시즌을 위한 준비 기간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돌입하는 이적 시장이라서 한 시즌에 대한 전력을 온전히 꾸려야 하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보다도 조금 더 선수 이적도 활발하고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 시즌에 느꼈던 아쉬운 포인트들, 혹은 그 전 시즌부터 약간 이 선수가 팀을 옮길 것 같다라는 뭔가 정보가 좀 흘러나왔을 때 당연히 물밑 작업을 통해서 먼저 영입 작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굵직하면서 활발한 영입 소식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적 시장, 이번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의 또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로, 코파, 이렇게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로 일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각자 이제 대륙컵 대회 일정을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팀에 합류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고 새로운 팀과 협상하는 시간도 늦어지면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적 소식이 이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도 좀 전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혹은 이적이 좀 늦게 확정이 되면서 팀에 늦게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 시즌, 새 리그, 새 팀에서의 합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찾아오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유로와 코파의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 2024년 여름 이적 시장도 한 시즌을 풍족하게, 한 시즌을 잘 치러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팀들이 정말 많은 전력 보강에 나섰고,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활발하게 이 전력 보강에 나서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상당히 여러 팀들이 많은 돈을 썼고 많은 선수들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과연 어느 리그가 가장 돈을 많이 썼는가? 사실 뭐 답은 약간 나와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 축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적 시장에 투자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리그 팀들이 쓴 모든 이적료의 지출만 총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무려
20억 유로를 썼다고 지금 트랜스마크트의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20억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2조가 넘는 금액인데 얼마나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큰 손인지를 느낄 수가 있고요. 2위는 세리아입니다. 세리아는 7억 9,400만 유로를 지출을 했고요. 다음은 프랑스 리그앙 6억 7,10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4위는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인데 5억 4,900만 유로를 지출했고요. 5위는 라리가 5억 1,90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럽 이적 시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 지출한 금액으로 리그별 순위를 매겨봤을 때 1위는 프리미어리그, 2위는 세리아, 3위는 리그앙, 4위는 분데스리가, 5위는 라리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놀랍게도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아의 지출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차이가 무려 13억 유로가량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얼마나 큰 손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리그별로 어느 팀이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은 첼시입니다. 첼시가 지출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은 돈, 지금 2억 4,100만 유로를 지출했거든요. 첼시가 실제로 이번 이적 시장 때 다양한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총 지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게 찍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2위는 아스톤빌라, 3위는 브라이튼, 4위는 맨유, 5위는 토트넘인데 아스톤빌라와 브라이튼도 선수 영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기존 빅6가 아닌 팀들도 프리미어리그의 큰 손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위 리그인 세리아를 보면요. 세리아는 역시 유벤투스가 가장 많은 돈, 1억 유로가 넘는 금액을 일단 지출을 했고요. 이어서 아탈란타, AS 로마, 나폴리, 밀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유로파리그를 우승했던 아탈란타도 꽤 큰 돈을 투자를 했고, 밀란의 경우는 이제 폰세카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고 7억 7천만 유로의 이제 금액을 또 투자하면서 세리아 이 이적 순위 5위에 이제 랭크가 또 됐고요. 리그앙의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1억 6,90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의 이 지출 금액에 있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리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1억 3,400만 유로.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데려온 마르세유가 8,400만 유로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4위는 AS 모나코, 이어서 5위는 스타드 렌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1억 4,200만 유로. 뮌헨이 이적 시장마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분데스리가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라 있고요. 2위는 도르트문트, 3위는 슈투트가르트, 4위는 레버쿠젠, 5위는 라이프치히인데 아무래도 순위권에서 상위권에 랭크해 있는 팀들이 실제 이적 시장에서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리가인데요. 놀랍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억 8,600만 유로를 쓰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큰 손, 2위 비아레알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을 이번 이적 시장에 지출을 했거든요. 그만큼 선수단 영입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세르로트, 모라타와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또 갤러거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그만큼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비아레알, 3위는 바르셀로나, 4위는 레알 마드리드, 5위는 지로나로 이제 랭크가 됐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과감한 투자가 과연 성적에 얼마나 직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각 리그별로 몇 명의 선수들이 이동하는지도 좀 궁금하실 텐데 보통 이제 이적 시장마다 평균을 좀 내보면요. 팀 이적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팀, 그런 팀들도 대개 이적 시장에서는 2명에서 한 3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한 팀의 경우는 한 이적 시장에 8명에서 10명까지 팀이 좀 이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개 팀들을 예시로 들었을 때 리그마다 총 인원 이적수 혹은 영입수를 좀 계산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한 8명에서 6명에서 8명 정도,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 팀당 평균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6명에서 8명의 숫자에서 20개 팀이 이제 한 리그에서 합산이 되니까 거의 한 120명에서 140명 정도, 그렇게 12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한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적료, 가장 비싼 이적료를 발생시킨 선수는 맨시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훌리안 알바레스.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는 이적료가 7,500만 유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일단 책정이 돼 있고요. 2위는 토트넘으로 이제 영입이 된 도미닉 솔랑케, 원톱 공격수인데 솔랑케 선수가 6,43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맨유의 레니오로 6,200만 유로고요. 그리고 4위는
첼시의 페드로 네투 6천만 유로, 5위는 무사 디아비. 사우디가 여기서 또 빠질 수 없죠. 아스톤빌라에서 알 이티하드로 이적하면서 순수 이적료 6천만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적료 순으로 이번 이적 시장의 선수들 목록을 좀 순위를 매겨봤을 때 1위는 훌리안 알바레스, 2위는 솔랑키, 3위는 레니 요로, 4위는 네투, 5위는 무사 디아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적료는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비싼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를 트랜스마크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공동으로 지금 4명이 나와 있는데요. 주드 벨링엄, 엘링 홀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음바페는 이제 나란히 3명이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선수죠. 그리고 엘링 홀란만 맨시티 소속의 선수입니다. 이 4명이 현재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는 1억 8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로 이제 랭크가 좀 돼 있고요. 이어서 5위로 현재 이적료가 현재 시장 가치가 가장 비싼 선수는 필 포든, 맨시티 소속의 선수죠. 1억 5천만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공동 1등은 벨링엄, 홀란, 비니시우스, 음바페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이어서 5등은 필 포든으로 랭크가 돼 있는 현재 선수의 시장 가치 순위를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영입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팀은 제 개인적인 퍼스트 픽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출도 지출인데 선수들의 영입 면면이 사실 웨스트햄이 기존의 전력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팀이긴 했지만 선수단 뎁스가 너무 얇았고 특히 원톱 공격수 안토니오의 경우는 점점 기량이 떨어지거나 기복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웨스트햄이 이제 선수단의 두께도 늘려야 되고 그와 동시에 주전 공격수도 찾아야 되는 좀 상황이 좀 놓였거든요. 주전 공격수까지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좀 놓였거든요. 근데 이번 이적 시장의 웨스트햄이 전력 보강을 상당히 잘 나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이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울버햄튼의 주전 센터백 맥스 킬먼, 그리고 리즈에서 윙 자원. 사실 웨스트햄에게 오른발 윙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번에 리즈 유나이티드로부터 서머베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드디어 오른발 2선 자원, 윙 자원을 품는 데 성공을 했고요. 주전 공격수, 도르트문트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필크루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어서 파우메이라스의 길레르메, 유망주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유의 완비사카, 베티스의 기드 로드리게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이 골키퍼인 포더링엄을 후보 골키퍼로 또 영입을 했고 니스의 토디보 선수도 데려왔습니다. 센터백 보강을 훌륭히 마쳤죠. 이렇게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는데 센터백부터 미드필더, 2선, 최전방 공격수까지 골고루 이 웨스트햄이 보강에 성공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을 좀 크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킬먼도 4,750만 유로고요. 도르트문트에서 이적한 주전 공격수 필크루크의 이적료도 2,700만 유로에 그칠 정도입니다. 이어서 기도 로드리게스나 토디보와 같은 선수는 일단 기도 로드리게스는 베티스로부터 FA로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토디보의 경우는 일단 임대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없거든요. 하지만 일정 경기 수를 초과했을 때는 이적료가 발생을 할 텐데 이럴 때는 일단 당장 금액이 지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을 할 때 웨스트햄의 경우는 필요한 포지션에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을 데려왔는데 여러모로 알짜배기 영입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돈을 지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위입니다. 도미닉 솔랑키, 본머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 공격수죠. 4위는 마이크 롤리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제 이적을 했고요. 3위는 마티아스 더리어트,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2위는 앞서서 보았던 이번 이적 시장 트랜스마크트 기준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맨시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팀을 옮겼고요. 1위는 킬리안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이 선수에 대한 선정 기준은요. 뭔가 선수의 정말 이 선수가 이 순위에서 높이 기록을 했다고 해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보다 기량이 우수합니다 라는 평가는 절대 아니고요. 순수하게 얼마나 이슈를 끌고 이목을 끌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과 별개로 얼마나 이 선수에게 뭔가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것인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화제성을 얼마나 좀 일으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준으로 순위를 좀 매겨봤습니다. 일단 5위 도미닉 솔랑키 선수를 좀 보면요.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히샬리송 선수를 먼저 최전방 공격수로 세웠지만 아무래도 기량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서 많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흥민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전문 공격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해결사로서 중앙에서 기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격수가 토트넘에게 필요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거의 20골에 가까운 골을 넣으면서 굉장한 맹활약을 또 해주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솔랑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최전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넓게 빠져주기도 하고 경합과 연계, 공중볼까지 훌륭하게 선수가 이제 동료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이제 짝을 이뤘던 해리 케인과의 플레이 스타일이 케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선수는 아직은 아니지만 케인과 비슷한 방향성을 지닌 선수라고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랑케 선수가 충분히 손흥민 선수, 그리고 뭐 오른쪽에서 뛰게 된 뭐 존슨이라든지 다양한 이선 자원들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과 시너지를 좀 내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4위는 마이클 올리스입니다. 이번 바이에른 뮌헨의 이 볼프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1라운드를 보더라도 올리스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볼을 잡아두고 반대로 전환해주는 플레이, 아니면 해리 케인이나 뭐 무시알라 같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왼발로 침착하게 키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하다가 왼발 각도가 열렸을 때 바로 중거리 슛을 때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선수죠. 워낙에 올리스 선수는 영리한 선수고 왼발의 스킬, 그리고 시야가 워낙 넓은 선수라서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의 이선에 상당한 창의성과 해결 능력을 좀 더해줄 것으로 역시 기대가 좀 되는 선수입니다. 네, 3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한 마티아스 더리흐트 선수입니다. 더리흐트 선수의 경우는 미넨에서 입지가 많이 밀린 채로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적을 했는데, 물론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리흐트 선수를 저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선수에게 주전 입지에서 밀려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중후반기 이후로는 오히려 다이어와 더리흐트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더리흐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아무래도 속도나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는 수비에 있어서는 약간 둔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만 예측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느 지점에 볼을 뿌릴지, 상대 공격수가 어느 지점으로 좀 뛰어들어갈지 미리 예측해서 끊어내는 기본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빌드업도 꽤 괜찮거든요. 패스를 배급하는 능력,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더리흐트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또 새로운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원래 스승이었던 아약스 시절의 스승 터나 감독을 만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니오로 선수가 지금 2-3개월가량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주전급 센터백이 필요했고, 그게 더리흐트 선수라면 경험적인 측면, 기량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믿고 볼 만한 자원이다 라는 점에서 더리흐트 선수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좀 이적 소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2위는 역시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엘링 홀란의 이제 후보 공격수로서 계속 맨시티에서 자리를 좀 밀려 있었는데, 계속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실적으로 훌리안 알바레스가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훌리안도 새로운 이제 주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줄 새로운 팀이 당연히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맨시티 입장에서도 훌리안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훌리안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아무래도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훌리안 알바레스를 쿨하게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을 받고 굉장히 큰 이적료와 함께 새로운 리그 라리가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국적의 시메오네 감독을 만나서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인 훌리안 알바레스가 어떻게 기능을 할지, 같은 국적의 스승과 제자 간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훌리안 알바레스가 툴이 상당히 많은, 무기가 상당히 많은 선수입니다. 내려와서 뭐 볼 간수, 측면 쪽으로 빠져서 동료한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는 물론이고,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저는 골을 넣을 때 순간적인 위치 선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박스 안에 자리를 잡고 순간적인 피니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재간, 기본기가 이 위치 선정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슈팅을 하기에 앞서서 터치를 할 때 약간 기본기가 불안한 모습, 약간 터치가 좀 튀는 모습이 나온다는 점인데, 제 생각에는 실전 경기를 꾸준히 뛰다 보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맨시티에서 보여준 단점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움직임 폭 넓고 활동량이 많은 만큼 전투적인 이 플레이를 좀 필요로 하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충분히 훌리안 알바레스의 많은 무기가 팀 전력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위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이번 이적 시장 최대의 소식이죠. 드디어 팀을 옮기게 된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그동안 옮긴다 만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기게 됐고요. FA다 보니까 이적료 자체는 이제 킬리안 음바페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뭐 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역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일으킨 선수라고 누구나 좀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음바페 선수가 레알로 오면서 파리 시절만큼 극적인 활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리그 초빙인 만큼 음바페 선수가 터진다면, 그리고 이 정말 비니시우스, 벨링엄, 뭐 발베르데, 호드리고, 뭐 당장 센터백의 밀리탕, 리디거, 알라바, 뭐 풀백의 카르바할, 뭐 지금 추아메니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스타 선수들이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는 질비한데 여기에 음바페 선수까지 합류를 했거든요. 이 스타 선수들 가운데 음바페 선수가 얼마나 빛날지, 또 음바페가 있음으로써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얼마나 더 독주를 해나갈지, 라리가에선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행보가 주목되는 만큼 음바페 선수의 활약은 어떨까 상당히 또 지켜보는 맛이 쏠쏠할 이번 2014-25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6위와 10위도 궁금하실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10위는 마인츠에서 브라이튼으로 이적한 브라이안 그루다 선수고요. 9위는 에버튼에서 아스톤빌라로 이적한 아마두 오나나입니다. 8위는 아스톤빌라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더글라스 루이스, 7위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세루 기라시, 6위는 라이프치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니 올모 선수를 뽑았는데요. 일단 그루다 선수는 지난 시즌 마인츠 경기를 보면서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일품이다. 지금 이 연령대 선수 중에서 드리블 능력은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다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브라이튼으로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에 대한 시장 가치가 이번 이적을 통해서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됐고, 브라이튼에서 지금 민테 선수가 생각보다 측면에서 활약이 기대만큼이 터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루다 선수가 그렇다면 아마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클 텐데, 마인츠에서 워낙 턴 동작, 뭐 경합, 기본적인 드리블, 볼 간수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새로운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에서는 얼마나 더 측면에서의 돌발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줄 것인지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되는 선수고요. 9위는 아마두 오나나인데 이 선수도 그동안 팀을 옮긴다 만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아스날을 비롯한 여러 팀들과 링크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행선지는 아스톤빌라가 됐습니다. 아스톤빌라의 경우도 팀 공격 전환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빠른 역습, 그리고 공간 침투에 있어서 미드필더들이 기동력을 보여줄수록 상당히 좋은 활약을 뽐내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두 오나나는 워낙 활동량이 많고 곳곳에 이제 침투하면서 본인의 큰 높이, 신장을 활용한 헤더 마무리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아스톤빌라의 빠른 전환 과정 그리고 박스로의 침투 과정에서 아마두 오나나의 이러한 신체 능력이 크게 발동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8위는 더글라스 루이스입니다. 아스톤빌라의 빌더 코어였던 더글라스 루이스, 위치 선정 좋고 킥 능력 좋고 전개도 아주 훌륭한 선수인데 이번에 티아고 모타로 감독을 바꾼 유벤투스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알레그리 감독 때라면 아무래도 투박한 축구, 좀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축구보다는 단조로운 축구를 좀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의 새로운 이적생이 오더라도 기대치가 조금은 낮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티아고 모타 감독은 미드필더를 정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고, 거기서 또 패스 능력을 워낙 빌라에서 잘 보여준 더글라스 루이스가 유벤투스로 팀을 옮겼기 때문에 충분히 루이스 선수가 모타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의 코어로서 후방에서 좋은 패스 능력과 전환 능력,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를 조립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7위는 세루 기라시 선수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기라시 선수가 그동안의 프로에서의 커리어를 보면 이전까지는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이 엄청나지는 않았어요. 특히 스탯 자체로 보면 지난 시즌만큼 터졌던 시즌이 이전에도 쭉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정말 많은 골을 넣으면서 해리 케인과 한때 득점왕 경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기라시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대단했었는데, 기라시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동료 선수들과 스위칭도 무리 없이 해나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라시 선수의 최대 장점
장점은 골 냄새를 맡는 위치 선정과 결정력은 물론입니다만 넓은 움직임으로 동료들에게도 조금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위칭, 위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기라시 선수는 제 생각에는 도르트문트로 옮겨서도 같은 리그에서의 팀을 이적한 사례이기 때문에 리그 적응이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누리사인 감독의 축구가 워낙 좀 세련된 축구로 이제 새롭게 도르트문트 팬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이번 분데스리가 1라운드 포칼을 통해서 해낸 만큼 기라시 선수의 폭넓은 움직임이 충분히 다른 이선 자원들과도 기능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호펜하임에서 팀을 옮긴 바이어 선수도 정말 좋은 침투 능력과 위치 선정 능력을 지녔는데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측면으로 빠져줄 기라시 선수와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호응을 이룰지도 분명 지켜보는 재미가 좀 쏠쏠할 것 같고요. 6위로 선정한 선수는 라이프치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 다니 올모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좀 이 순위에 오른 맥락 자체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올모 선수가 좋은 선수고 유로에서도 스페인 대표팀에서 요긴한 활약을 했고, 올모 선수는 미드필더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박스에 침투하면서 헤더면 헤더, 마무리면 마무리, 정말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미드필더지만 상당한 스탯도 기록해주는 선수가 올모 선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올모 선수가 지금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로 인해서 아직 라이프치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리가 1군 명단에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러리캡 문제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선수를 일부 더 팔아야만, 그리고 나이키를 비롯한 다양한 스폰서에서 보증을 해줘야만 지금 라리가 셀러리캡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올모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남아있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계속 선수 판매에 열중이고 그만큼 스폰서십까지도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등 계속해서 올모 선수 등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올모 선수 영입은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성공을 해야만 하는 이적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꼭 보강을 해야 했던 우선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왼쪽 윙이었는데, 왼쪽 윙에 대한 전문 윙 자원 보강을 우선시하지 않고 올모 선수를 품으면서 꽤 많은 금액을 올모 선수 영입에 투자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타이밍에 올모 선수를 먼저 영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왼쪽 윙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키에사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올모 선수의 선수 등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우선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화제를 끌고 있는, 여러 가지로 좀 이슈를 모이고 있는 올모 선수의 이적 소식이니만큼 과연 올모 선수가 팀의 기대만큼 등록이 원활하게 되면서 실제 활약까지 뽐내줄 수 있을지 아마 많은 해외 축구 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멀티골을 넣으면서 일단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전에서는 정말 맹활약을 해줬고, 저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 않습니다. 워낙 결정력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침투 능력과 압박 능력으로 언제든 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걸 이번에도 충분히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토트넘은 1라운드 레스터전을 승리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우려를 받긴 했었는데,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고, 토트넘을 중앙에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팀, 무엇보다도 토트넘의 수비 밸런스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역습으로 뒷공간을 허물 수 있는 팀을 만났을 때 얼마나 토트넘의 팀 컨디션이 잘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경우도 지금 울버햄튼의 시즌 출발이 썩 좋진 않은데, 선수 단위 간격이 워낙 넓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넓게 벌어진 만큼 시원시원한 축구를 할 수 있고 빠른 역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포인트이긴 하나, 전개하다가 볼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볼을 뺏겼을 때 선수단이 워낙 서로 멀리 벌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상황에서 좁게 모이지 못하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맥스 킬먼이 빠지면서 기본적인 수비력도 지금 울버햄튼이 많이 불안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울버햄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는 수비가 당장은 큰 변수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영입을 한 최전방 공격수 라르센,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늘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쿠냐 선수의 경우는 황희찬 선수를 포함해서 공격진 자체는 울버햄튼이 여전히 개인 기량에 출중하고 발도 빠르고 충분히 역습 상황에서는 인상을 남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선수단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간격이 보여줄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연결이 필요한데, 공격도 어수선하고 수비도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어떻게 좀 침착하게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지가 다가오는 시즌, 이제 이미 진행된 시즌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분명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리버풀의 경우도 지금 센터백 자리에 대한 보강이 계속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마마르다 슈빌리 골키퍼의 영입이 거의 유력해진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필드 플레이어의 영입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수비 맨디 선수를 최종적으로 데려오지 못하면서 3선 보강도 실패했고 센터백 자리는 여전히 좀 적은 인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이 수비나 3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버풀의 팬들도 우려를 많이 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금 스타니시치 선수가 후연 중에 부상을 당했고 이미 프리시즌 기간 동안 이토이로키까지 또 부상을 나가면서 이 두 선수가 2-3개월가량 경기를 뛰지 못하는 가운데 수비진의 뎁스,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여러모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좀 중요한데 하필 두 선수도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는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니만큼 얇아진 수비 뎁스 그리고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에 대한 불안점 여러 가지로 뮌헨도 지금 수비에 대한 우려점은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막스 에벨 디렉터가 지금으로서는 추가 영입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을 만큼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영입했기 때문에 알짜배기 영입에 있어서는 웨스트햄이 이번 유럽 이적 시장에서 1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돼서 과연 이들 간의 조직력이 얼마나 잘 갖춰질지에 대해서는 웨스트햄도 변수가 좀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조합들이 이제 탄생을 할 텐데 리그 일정을 초반에 좀 거듭하는 동안에 아마 선수들 간의 조직력과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약간의 과도기가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웨스트햄에게는 표할 수 있겠습니다.